학생 두 명이 아직 들어왔나? 네. 한 명은 곧 올 거고 한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보였어? 숙제물 거둔 게 있어요? 없으면 5월 2일까지. 5일까지? 네. 그거 말고 그거 전문가? 컴프레서는 지난번에 네, 했었나? 그거는 했어. 했었는데 시험 치면서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네, 시험 치면서 전에서. 이따 톰 프로젝트 발표할 때는 1조가 이쪽에 앉고 2조가 이쪽에 앉았으면 좋겠어. 자리를 어떻게 앉아있나 지금? 그때 좀 헷갈리 있어? 아니요, 지금. 톰 프로젝트에 이제 아무래도 크리티컬 리뷰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톰 프로젝트를 뭐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참여도 예. 우리 그레이딩 팔리시 중에 수업 참여도 하는 게 1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매일매일 출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톰 프로젝트 할 때 상대방 거에 대해서 좀 건전한 비판, 크리티컬 리뷰. 이런 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걸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티컬 리뷰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따 톰 프로젝트 발표하실 때, 그러니까 1조에 발표할 때는 2조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크리티컬 리뷰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냐. 그리고 2조 발표할 때는 거꾸로 1조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질문을 많이 하시냐에 따라서 제가 카운트를 좀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1조, 2조에 따로 앉으라는 이유가 제가 아직 이름하고 잘 매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사실 그게 이제 본인을 위한 것도 일 수도 있고, 거꾸로 상대편을 위한 걸 수도 있으니까, 질문 개수에 따라서 제가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 컨셉, 딥 울트라 시 워터 필드 디벨롭먼트라는 거 하고, FPSO 디자인 하고, 템플레이트 리뷰 시간은, 일단, 우리가 6시 반까지지? 6시 반까지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주면은, 일단 5시 한 40분부터 시작하면 될까? 그죠? 그럼 시간 충분하겠지, 네? 그러니까, 5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10분간 잠깐 쉬었다가, 5시 40분부터 20분 하고, 질문 중간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시간 충분할 것 같아. 저희가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프로세스 모델링, 컨트롤,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고, 한 교수님 강의하시는 게 좀 일부 있고, 5월 15일 날은 템플레이트 리뷰 2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조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좀 진전화시키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좀 디테일 디스커션이 나올까? 그런 부분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강의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2주 후에,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작년에 정현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2번하고 요 다음, 프린트물은.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시스템 컨셉 이쪽에 워터 디벨롭먼트 이쪽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공부를 좀 해오긴 해왔는데, 저도 짧은 시간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션 엔바이러먼트 쪽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만든 구조물이 바다 위에 올라가니까 바다 위의 환경이 어떠냐가 그 이해하는데 결국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뭔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 뭐 엔지니어링 개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은 주로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메이저 오션이라고 뭐 크게 이제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퍼시픽 오션, 아틀랜틱 오션, 뭐 아틀랜틱, 퍼시픽, 인디안. 근데 그 보면은 퍼시픽 쪽이 약간 46%, 거의 뭐 반 정도로 이제 태평양 쪽이 아틀랜틱이 23%, 인디안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조그만한 바다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건 제너럴한 그런 정보인데 보통 한 3,800m, 4km. 4km면은 뭐 우리 심리 정도 되겠네. 그리고 에버리지 엔드 엘리베이션 840m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바다가 깊이 안으로 엄청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맥시멈은 약간 뭐 가장 깊은 바다. 11km.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바다인 거고. 그리고 200m보다 더 작은 바다가, 얕은 바다가 5.3%. 1000m 이상 되는 그런 바다 8.4%. 3000에 6,000m. 이게 약 74%.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FPSO 뭐 이렇게 오일 앤 가스 내추럴 리소스를 점점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점점 깊은 바다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깊은 바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오션 플로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받은 자료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화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안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 디비전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쇼어, 비치, 쉘프, 슬로프. 이게 이제 나중에 오션 웨이브 설명할 때 저런 개념이 좀 일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성질은 보통 이제 염도, 제너티. 바닷물은 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염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물이 25도씨에서 뭐 997.05 밀도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는 그거보다 약간 좀 더 큰 거죠, 바다가. 소금 성분 때문에. NaCl, 요 성분 때문에, 요게 이제 좀 더 이제 무거운 거죠, 이놈이. 이렇게. 근데 이놈은 사실 이제 온도, 여러 가지 프레셔, 이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볼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바닷물 속도는 뭐 초당 한 뭐 1500m, 1551m. 이 정도의 속도를 뭐 전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파랗잖아요. 그죠? 파란 게, 요 파란 블루 부분이 가장 많이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블루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린 부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침투하는 정도가 조금씩 이제 틀린 거죠. 흡수율이 좀 틀리고. 세월호가 37m라는데. 세월호가요? 네, 10m만 들어가면 10m. 20%밖에 안 보여요. 예. 그렇죠. 37m면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요. 100m니까, 이 정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오션 커런트. 오션 커런트가 이제, 저희들 나중에 해양 구조물 설계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션 커런트 쪽은 콜드 웜 워터 스피어라든지 뭐 콜리어스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커런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 다운받은 자료인데 해류가 이렇게 이제 쿠르시오 해류 뭐 큰 되게 중요한 이렇게 해류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걸프 스트림, 노선 스트림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의 이제 해류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류에 따라서 대충 이제 파고, 대충 저게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세이프티 디자인하고도 연결됩니다. 저 부분이. 어느 바다에 FPS에 누릴 때는 파고 높이를 어느 정도 되게끔 설계를 해라. 설계 조건이. 관계가 있습니다, 되게. 그리고 저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웨더 컨디션, 뭐 태풍이 뭐 1년에 몇 번 오더라. 그 바다는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인슈런스하고도 연결됩니다. 인슈런스. 보험. 뭔가 보험하고도 뭐 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되고 그런 부분이 저기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커런트가 네. 조류잖아요, 조류. 예. 그 맹골수도에 지금 조류가 오늘 최대로 나갔고 오늘이 세대는데 그래서 잠수들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말씀하신 거죠? 저거는 이제 이게 지구 단위의 조류고 예. 맹골수도는 그걸보다는 예. 조속간만의 차 때문에. 조속간만의 차. 같은 조류는 그죠? 예. 그 조류 예. 때문에 예. 일을 못한다. 거기가 그 전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금방이죠. 근방인 거죠, 결국은. 예,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했던. 요거는 진짜 바다에서 멀리서 찍은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이트 가봤더니 그림이 되게 동영상이 쫙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들어가봤더니. 우주선에서 아마 찍은 실지 커런트 모양인 것 같은데, 저 부분이. 요런 걸, 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제 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조속 간만에 이렇게 차가 이제 중력, 그 바다, 태양하고 달하고 그런 중력 차이를 내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바닷물 수위가. 이게. 근데, 요 다음 그림이 있나? 더 재밌는 게 9억 년 전에는 하루가 1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9억 년 전에는. 저도 저 데이터를 보고 진짜 그런가 믿기지가 않는데 그 여러 가지 화석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꾸로 20억 년 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후에는, 이번 20억 년 후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게. 그러니까 루나 캘린더하고 우리가 음력하고 양력하고 그 차이가 존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루나 캘린더가. 이게. 모멘트 정착권이 그 있군요. 지구가. 예. 회전 모멘트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제 마찰이 뭔가 존재하는 거죠. 물하고 지구 표면하고. 그 마찰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제 느려지는 거죠, 이제. 지구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진짜 그런가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어쨌든 그런 그 교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그런 설명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보통 밀물하고 썰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중력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준 그런 그림이고. 한번 이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분명히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참 뭐 저도 재밌게 이거 본 그림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션 웨이브 그 해양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오션 웨이브일 겁니다, 아마. 오션 웨이브가 이제 이게 주로 웨이브는 이제 바람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런 웨이브가 있고, 바람이 멈췄을 때 그 추가적으로 이제 후속적으로 생기는 웨이브를 스웨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쓰나미. 이거는 바람에 의한 게 아니고 지각의 갑작스러운 변동, 뭐 갑자기 융기가 했다든지 푹 꺼졌다든지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파도인 거죠, 이제. 이런 파도가. 그러니까 저런 파도가 이제 결국 저게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을 텐데, 저게. 그 에너지가 그럼 우리가 만드는 해양 구조물 배라든지 뭐 뱃살이라든지 해양 구조물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임팩트를 미치는가.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션 웨이브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이 부분은 스톰, 어스퀘이크에 의한 그 에너지 스톰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윈드 바람 영역에 따른 에너지, 왜 에너지 이게 줄이라고 본다면은 Y축이 뭐 이런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저거를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시계에 의해서 저걸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시기 이게 한 20년 전에 이렇게 뭐 논문 찾아봤더니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30년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풀리 디벨롭드 바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면 크게 안 변할 거다.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런 시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이런 식입니다. 결국 이런 시기 시야에 저희가 뭐 딴 걸 뭐 수학적으로 뭐 계산을 하고 이제 할 테니까. 이런 식인 반면에 또 약간 모디파이드 된 요거는 이제 조인트 노스 웨이브 옵저베이션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서는 또 약간 좀 다른 가정으로 했습니다. 저게 일정하지가 계속 변할 거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계속 저게 풀리 계속 디벨롭이 계속 될 거다. 그런 가정에 이제 만든 그런 식입니다. 요 그림은 이 식에 의한 부분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굉장히 라지 에어리어, 롱 타임, 그리고 바람과 이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할 거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롱 타임이라는 거는 10,000 웨이브 피리어드니까 뭐 엄청 큰 거죠. 라지 에어리어.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존스 웹이란 그런 스펙트럼. 이거는 보면 네버 풀리 디벨롭이 안 될 거다. 스펙트럼이. 계속 뭔가 변할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식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모디파이드 된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리니어 웨이브 그런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얼마만큼 에너지가 전달되고 얼마만큼 힘이 전달되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한 부분이 리니어 웨이브 시어리인데 이것도 메이저 어썸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바다는 플루이드는 기본적으로 호모니스하다, 인컴프레시블하다, 그리고 클로리어스 지구 중력에 의한 효과. 아니 지구 자전 중력이 아니네 자전. 지구 자전의 효과는 굉장히 니글렉션하다. 플루이드는 기본적으로 비스코스 플루이드가 아니라 인비스드하다. 뭐 서페이스 텐션은 예를 들어 이러한 가정하에 만든 게 이제 리니어 웨이브 시어리 저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서페이스 엘리베이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사인 함수로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웨이브 프리퀀시는 뭐 이런 식, 웨이브 넘버, 셀러브레이트 속도, 웨이브 속도는 L분의 T. 이 부분을 웨이브 랭스라고 보고, 이 웨이브 랭스가 전진하는 시간을 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거는 아마 다른 과목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있죠. 예, 네. 그런 과목에서 좀 더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쪽에서 이제 FPS 설계 쪽에서는 저런 부분에 이제 결국은 그 힘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리니어 웨이브 시어리, 뭐 디보어에서는 대충 뭐 이 정도 어프로메이트 이런 식을 쓴다. 그리고 쉘로 워러, 좀 낮은 바다에서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입니다. 그림이 아주 그냥 멋있네, 아주. 배도 보세요. 그레이트 웨이브. 어디가 배? 안에 배가 있구나. 난 이 그림을 못 봤네. 이 배를 정말 집어삼키듯이 큰 웨이브가 형성이 되어 있네. 웨이브, 이거는 이제, 그거에 따른 웨이브 에너지. 결국은 이제, 이런 에너지, 웨이브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니까, 이런 에너지는 이렇게,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전달식. 외부 에너지가 이제 예. 해양 구조물을 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예. 저 에너지가 힘이 돼서 힘이 돼갖고. 거꾸로 그럼 저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가 충격이라고 임팩트를 계산할 수가 있나? 거꾸로 요거 추산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예. 예. 하도 발전. 예. 이거는 이제 웨이브 브레이킹 뭐 이 부분이 이제 해안가라면은 웨이브 크라우딩 지역, 웨이브 하이트 인크리, 웨이브가 이렇게 높아지는 지역, 우리가 서핑하는 지역 뭐 그런 부분인데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H분의 맥스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이게 0.95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이게. H가 여기서 뭔가 H가 H 스몰 H는요. 라지 H겠구나. 좀 써놔야겠네. 예, 이 부분은 제가 표현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L은 랭스고 네. H가 높이인데 스몰 H하고 라지 H는 그러니까 어떤 딥 워터에 있을 때하고 샬로 워터에 있을 때하고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예. 그 차이인데 맥시멈 차이가 0.5밖에 안 된다? 뭐 잘못됐다. 이 식 자체가 요게 요게 몇 배가 되는데? 저건 다른 수치인가 보다.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쓰나미가 예. 저 깊은 바다에서 있을 때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예. 네, 오는지도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근데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고. 예? 근데 오는 건지 안 보이는 보이다는데 그놈이 바닷가에 오면 확 커지면서 엎어지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 근데 예? 깊은 바다에서는 이게 거의 안 보여요. 무지하게 빨리 오고. 근데 그런 게 저게 다 나타나는 거지 사실. 이 시기에 의해서 그 어느 정도 표현될 수 있다 이거죠. 그 지난번에 네, 후쿠시마가 예, 후쿠시마. 10몇 미터 파가 왔다 그랬을 때 20몇 미터. 예. 그 이제 방파제 높이가 10m 있죠. 이건 아까 리니어 웨이브 시어리 말고 또 다른 이제 웨이브 시어리인 것 같은데, 뭐 에어리 스토커스 웨이브 웨이브인 것 같고, 좀 더 이제 하이어 오더 리니어로 이렇게 모델링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하이어 오더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네, 이 부분은요. 웨이브 움직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요거는 이제 그 북극하고 남극, 이게 뭐 바닷물이 오는 게 1.8도? 1.8도, 마이너스 1.8도 모양이다. 마이너스 1.8도. 마이너스 1.8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모양이네, 바닷물이. 예? 염분 성분이 이제 있으니까, 당연히. 염분 성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오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 바디 모션에 어떤 식으로 힘이 가해지는지, 아까 그 얘기 여기 나오네요. 힘이 F가 FI 더하기 FT다. 그래서 FI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너셔 포스. 이 부분은 이너셔 포스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드래그 포스. 이거는 유체역학에서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유체역학. 그지? 유체역학에서 이 가해주는 힘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이 앞부분은 몰스 이퀘이션. 이거는 여기는 픽스 바디, 여기는 오실레이션 플로우인 것 같고,
요 뒷부분 이제 몰시피케이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만 내가 갖고 온 자료가 여기 뒤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몰시피케이션이 하이드로닉 포스가 블루 라인이 드랙 포스, 레드 라인이 이너셔 포스, 이 부분이 이너셔 포스에 대한 거고, 블랙 라인이 이 두 개를 합한 토탈 포스, 슈퍼포지션에 해가지고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게 결국은 플래시티가 로컬 렉시 코사인 웨이브, 하나는 사인 웨이브고 하나는 코사인 웨이브만이구나. 두 개를 이렇게 합한 그런 뭐 약간 이상한 그림이 좀 나왔네. 이게 하이드로 다이내믹 포스가 요 검은색인 것 같습니다. 검은색. 아마 이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좀 더 깊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이내믹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뭔가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이게 뭔가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을 테니까 그런 힘을 이게 우리가 많이 배웠던 이식, 바이브레이션에서 이식 배우셨나? 다이내믹스 배우셨고? 다이내믹스. 네? 네, 다이내믹스에서 많이 배웠겠네. 여기 댐핑 매트릭스, 매스 쪽, 어플라이드 포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 요건 너리니어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저 시계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는 그 프루드 크리로프 포스? 이건 이제 unsteady pressure 하고 undisturbed wave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힘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식이 이제 이거 보면은 SW, P는 undisturbed wave의 그런 pressure, 압력을 표현하는 식인 것 같고, 이건 normal vector. 이렇게 서페이스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한 그런, 이게 압력을 결국은 서페이스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한 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는 면적, 요 A라는 거는 아마 플로팅 바디의 면적 같은데, 이 부분이 면적에다가 P, 압력을 곱한 그런 값이 결국은 힘이 될 거다. 그런 힘은, 요 다이내믹 힘은 또 이런 식으로 로지 H. 요 로지 H는 이건 언뜻 봐갖고는 스태틱한 그런 포스 같은데? 그지? 스태틱 포스 같은데? 그런 의미하고 아주 심플리 케이스. 그런 가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힘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런 힘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걸 아마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끝이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3명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의를 서로 이제 돌려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지, 나도 잘 모르니까 학생들한테 좀 더 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 잘 모르는 분야를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그게 강의 폴리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제가 뭐 공부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생들한테는 좀 더 훨씬 낫겠지,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요 강의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두 번째. 그 에피소드 디자인 쪽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근데 문제네. 아니구나. 시간이 아직 있구나.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2주 전에 FPS 일부 좀 강의 좀 하지 않았어요? 2주인가 3주 전에? 그거하고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강의 자료를 봤더니 이것도 이제 작년 정윤 교수님이 강의한 그런 자료인데 그런 강의 자료에다가 제가 일부 내용을 좀 첨삭을 좀 더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어떻게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그 개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그 FPS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어떤 게 들어가 있다. 그런 개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해양 구조물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저게 뭔가 이제 오일필드에서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나왔듯이 거기서 이제 오일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될 겁니다, 아마. 가장 기본적인 미션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FPSO도 기존에 있는 그 탱커, 상업용 탱커 구조물을 약간 배연시키는 그런 이제 컨버전 탱커라고 부르는데, 컨버티드 FPSO. 그런 걸 변형을 시켜서 만들기도 합니다. 완전히 FPS용으로 전용으로 새로 막 만들기도 하지만, 그건 좀 가격이 비싸니까, 기존에 있는 탱커 구조물을 약간 좀 오래된 거, 그걸 사다가, 그걸 변형을 시키는 거죠, 이제. 탱커 위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 라인이 들어가면은, 그게 뭐, FPS 구조물하고 되게 비슷하니까, 되게 유사하니까. 그럼 좀 비교적 싸게 만들 수가 저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보통 이렇게, 드라이독이라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항구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보통 그 기간이 약간 5년 이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5년 동안 거기 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다 위에. 이 구조물이. 그리고 그 배 위에 이런 식의 이제 플스 플랜트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난번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캡코 아마 요거는 아마 말레이시아 쪽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바다 그 회사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거. 거기서 만드는 그런 사진인 것 같고 FPS 구조물을. 요거 이제 뉴 컨스트럭션 새로 이제 건조하는 모습. 인간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이코노믹스에 관련된 얘기 좀 있습니다. 보통 트랜스포테이션 베셀, 수송선이 $1,000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이거는 FPS는 이거에 $1,000,000니까 몇 배가 1,000배가 되나요? 밀리언이면? 그렇네, $1,000인데. 요걸 하나를 이제 유지하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비용들이 $1,000,000니까 이게 엄청 차이가 큰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닝에 이렇게 큰 이펙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FPS를 어떤 식으로 저걸 이제 만들고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그 돈하고 지표 연결이 굉장히 임팩트 굉장히 큰 거죠, 이제 하루하루가 저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보통 이런 용어도 많이 씁니다. Barrel of oil per day. 하루에 몇 배럴 정도 이게 기름을 생산하느냐, 오일을 생산하느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용어가 이런 용어도 많이 씁니다. MMSCFD. 많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일 것 같은데 밀리언 스탠다드 큐빅 피트. 하루에 생산하는 오일 및 가스 그런 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거 지금 또 재밌는 게 오일필드의 셧다운. 한번 셧다운이 일어나면은 뭔가 잘못돼가지고 손해가 막심한 거죠. 이렇게 $1,000,000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뭔가 프로세스이 잘못돼가지고 며칠 그냥 뭔가 작업을 못한다. 그럼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거꾸로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건조회사 입장으로는 오일 오퍼레이팅 오너 컴퍼니에 우리가 좀 일찍 배를 전달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만큼 많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기름을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건조 비용을 뽑는데 한 2, 3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건조 비용을 뽑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름이 이게 큰
부가가치가 이렇게 확실히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뭐, 티피컬한 오일필드 프로덕션 레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버티컬 웰 프로덕션 레이트인 것 같고, 퍼데이 배 생산량. 이거는 연도인가, 이게? 연도인 것 같은데? 버티컬 프로덕션. 점점 이제 이게 좀 주는 것 같은 이 부분이에요. 생산량이.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이 윗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다 밑도 이렇게 뭐 잔뜩 있습니다. 뭔가가. 바다 밑, 서브시 쪽에. 이 서브시 쪽도 굉장히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좀 이따 설명할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다 위, 배 위에 있는 부분이 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어코모데이션, 뭐 이게 이제 멀리 바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뭔가 보호품도 전달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니까 헬리덱, 헬리콥터가 왔는 자리, 그리고 이제 선원들이 있는 자리, 어코모데이션 룸이 있고, 여기 밑에 부분에 헐 부분이 있고, 그죠? 헐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뭔가 생산하는 부분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발라스트, 프로펄전, 이렇게 동력 추진 시스템도 요 안에 있고, 요 밑에를 보시면은, 요 이제 서브시 쪽과 연결해주는 터렛 부분이 있고, 이 배를 또 이렇게 FS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저기 이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고정을 시켜주는 무어링 부분. 그리고 고정을 시켜주는 무어링 라인 부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브시 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산한 뭐 오일앤 가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주는 라이저, 엄브레이컬 하는 그런 컴포넌트들. 이게 주요 컴포넌트인 것 같습니다. 이 컴포넌트가. 그래서 요거는 밑에 이제 서브시 쪽에 여기도 아마 서브시 쪽에 다른 과목들이 있죠. 서브시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해주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주로 이제 윗부분만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어쨌든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뭔가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뭐 대서양에 놓이느냐 아니면 뭐 태평양에 놓이느냐 어쨌든 아프리카 해안에 놓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FPS 저런 구조물을 설계를 할 거냐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 요건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환경 임팩트 스타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톰이라든지 마켓 리콰이먼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FPS 굉장히 멀리 있다 시장하고 그럼 그거 시장한테 수송하는데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런 마켓 리콰이먼트라든지 그리고 그쪽 지역에 배후 지역에 공업 지역이 되게 발전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오일앤 가스를 되게 많이 쓴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리콰이먼트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뭐 오퍼레이션, 릴라이빌리티, 메인테너빌리티를 쉽게 하는 그리고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환경들이 어떤 저희가 이제 필드를 초기에 이제 개발하는데 이렇게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FPS 나오는 그 잔여 가스 같은 걸 그냥 뭐 생각 없이 바다로 태워버렸는데 지금은 그것도 엄격하게 되게 규제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룰이 이겁니다. 마폴. 멘션, 뭐 이런 식의 이제. IMO에서 만든 그런 규정 같은데. 이런 규정도 당연히 뭐 FPS 건조할 때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콜리전 벌크헤드. 이게 이제 FPS 구조물이라면은 요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이 공간 부분이 이렇게 세이프티 부분에 좀 안전 역할을 한다고 할까? 범퍼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FPS 구조물 부분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냐, 그리고 헐은 어떤 식의 모양을 쓸 거냐, 바지 쉐입드 베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요 결정사항을 이렇게 모션이라든지 토잉, 사이트 컨디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뒤에 그림이 좀 더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토잉, 그 배를 어쨌든 FPS 구조물을 이렇게 끌고 왔다가 뭔가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이런 계획들, 그리고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베이스 쪽, 뭐 어스퀘이라든지 오러 뎁스라든지 뭐 서바이벌 컨디션, 아이스 컨디션, 오퍼레이팅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 그 FPS 설계를 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헐 폼을 그 밑에 이제 헐 폼을 보면 이렇게 바지로 된 이런 모양도 있고, 이게 십 모양의 배 모양의 그런 배 모양의 헐도 있고, 뭐 이렇게 실린더리컬 타입,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그 바다에 어떤 모양이 더 적합한지 그거에 따라 또 하나 경제성 하고 바다의 웨더 컨디션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게 적당한지 이렇게 저걸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얼마나 크게 만들 거냐, 헐을.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스토리지 카패시티, 내가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얼마고 그 생산된 오일을 뭔가 저장을 해야 되고, 그거 이제 중간에 수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송선이 이게 뭐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아주 먼 바다면은 자주 못 오니까 그것도. 그런 거에 따라서 스토리지 카패시티를 결정하고, 또 하나 요인은 탑사이드 올라가는 게 이제 과연 내가 면적이 대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큰 영향을 받겠죠.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스토리지 카패시티하고 탑사이드 이퀴먼트 부분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니까, 요 두 가지 요인이 헐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리ኳ이어먼트는 보면은 오프로딩, 아까 말씀드린 오프로딩에 대한 파슬 사이즈,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배드 웨더. 날씨가 나쁘면은 태풍이 자주 온다. 그러면 그 중간에 오프로딩을 이렇게 자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바다에 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스토리지 카패시티 설계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전부 다 이제. 그리고 탑사이즈 스페이스는 컴플렉시티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그걸 뭐 1차 가공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1차 가공도 하고 2차 가공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뭐 보낼 거냐. 그런 컴플렉시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제 기존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뭐 키존바 프로젝트,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키존바, 본가, 지라스? 이거는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한국에서 한 게 또 제가 보기에 한 반 정도는 한국에서 다 건조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이 배 중에서 그레이터 플루팅어, 이거는 현대중공업에서 한 것 같고, 아스가드 이건 대우에서 한 것 같고, 키존바 이것도 대우에서 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모덱 이거는 저쪽에서 한 것 같고, 이거는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한 것 같고, 프리쿠셀런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은 보통 키로 배럴 오브 오일 퍼 데이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요 윗부분은 라지 FPS, 요 밑에 부분은 스몰, 중소형급, 요건 대형급, 요 기준이 대충 정도라고 합니다. 120kg 퍼 데이니까 저게 얼마나 큰 건가? 상상은 안 가네. 나도 킬로배럴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이 부분은 로우 테크놀로지, 미디엄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이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그 위에 탑사이드 올라가는 그 프로세스 라인이 얼마만큼 프로세스가 더 들어가느냐.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뭐, 결국 프로세스 라인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하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용량이 크면은 당연히 밑에 헐 사이즈도 훨씬 커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이제 컴플렉스하고 FPS 사이즈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표현해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소형급, 이쪽 부분은 주로 대형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비교적 최근에 건조된 겁니다. 이 부분들이. 요거는 비교적 조금 오래된 것 같고, 이거는 이쪽은. 그래서 요 그림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파이프 렉이 있고, 위에 뭐 여러 가지 올라가는데, 컴포넌트들. 뭐 이쪽에 터렛이 들어가 있고, 이쪽이 컨트롤룸, 헬리덱 부분. 이쪽이 헬리덱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요 다음 그림 잘 안 보이죠, 이거는. 뭐,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그림 같은 이거는요. 근데 이거보다는 요 다음 그림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레이아웃 그림이 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파이프 렉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쪽이, 요 가운데 부분이 주로 이제 프로세싱 라인들, 뭐 컴프레서라든지 그런 라인들. 이쪽이 선실 쪽, 이렇게 레이아웃 들어가 있고. 글씨가 잘 보이나요, 이게? 잘 보이네. 응? 요거는, 잡지가 있거든요. 오일 앤 가스 저널이라고, 오일 앤 가스 저널. 그 잡지에서, 매년 건조되는 FPSO 그런 걸 이렇게 통계치를 다 알고 수집을 합니다. 그 잡지 부록에 웹사이트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그림들이. 뭐 몇 년도에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됐고, 몇 년도에 어떤 모양의 FPSO가 건조가 됐고, FPSO 타입은 이런 타입이 있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이런 자료가 되게 많아가지고, 보려면 한참을 봐야 돼. 그래서 다운받아갖고, 칼라로 프린트하고 딱 걸어놓으면 되게, 뭐, 도움은 되겠더라고, 보니까. 아마 거기서 이것도 받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거에 하나의 뭐, 배치도인데, 그림은 선명하지 않네, 보니까. 이건 이제 3D 모델. 3D 모델인데, 중간에 파이브렉이 있고, 이렇게 모듈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림 되겠네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탑사이즈 쪽은 이렇게 거의 이제 모듈화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컴프레서 모듈. 컴프레서도 뭐, 로 프레저 컴프레서, 하이 프레저 컴프레서. 컴프레서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다 있고, 우리가 배운 전처리 부분, 디하이드레이션 전처리 부분도 모듈화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프로세스 시스템은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린 프로세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마린 쪽하고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이, 헐 쪽하고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제너럴 컨스트레이션, 이퀴먼트, 마운팅 컨스트레이션, 뭐, 베셀 모션에 대한 임팩트. 요것도 되게 중요한 임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해양 그 웨이브 모션에 따라서 배가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니까, 배가 움직이면은 당연히 배에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 라인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열구안기로 생각해보세요, 열구안기.
열교환기가 결국 이제 이게 뭐 프로판이 이렇게 이베퍼레이션 되면서 뭔가 열교환이 된다면은 그 에어리어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에어리어가. 근데 만약에 출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출렁인다고 뭔가 이게. 그럼 지가 막 변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마 열교환 전달률이 좀 뭔가 좀 변할 것 같은데, 뭐 지금 만약 케미칼 리액션 쪽에 들어가는 거. 촉매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뭔가 이게 케미칼 리액션이 일어난다. 그럼 이게 뭔가 움직이니까 아마 그것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구조물, 스트럭처도 진동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스트럭처 부분이. 어쨌든, 지상에는 뭐 전혀 움직이지가 않는데, 배위는 어쨌든 이게 움직이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설계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피트롤륨, 뭐 일반 자료가 있길래 좀 가져왔는데, 우리가 피트롤륨이라 한다면은, 오일하고 가스를 같이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피트롤륨 하면 오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요 피트라는 게 락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어원이고, 이 뒷부분은 오일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락 오일이다. 그럼 좀 더 다시 전화할게. 이게 락 오일이라고 합니다, 저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피트롤륨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이드로카본의 믹스처인데, 요 안에는 뭐 솔리드, 리퀴드, 가시스 뭐 잡다하게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3페이지 세퍼레이터가 필요한 거죠. 솔리드 파티클도 막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2페이지 세퍼레이션을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리퀴드하고 가스하고 분리하는 거라든지, 리퀴드 내에서 무거운 놈하고 가벼운 놈 분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온도 압력 조건을 뭔가 변형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솔리드 세퍼레이션 쪽은 다른 기술을 씁니다, 저 부분은 또. 그런 것도 필요할 뿐더러,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온도 압력 조건이 이제 중요한 거죠. 저런, 뭐, 그런, 세퍼레이션 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결정하려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랜 겟을 다 말한다. 그리고, 주 성분은 이제 내추럴 하이드로카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원유를 이렇게 등급을 표시하는데, 우리가 왜 경질류, 중질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요 API 밸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석유, 원유, 이런 걸 개발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원래 뭐, 우리 내추럴 리소스를 이용한 역사가. 근데, 한국에는 저런, 원유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돼가지고 일이 외국에는 되게 많아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근데 우리가 진출을 못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돈을 벌 기회를 막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게. 그리고 이쪽 분야를 진출하려면은, 돈이 또 자본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게. 뭘 하나 하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API가 우리 일반적으로 신문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경질료도 얼마나, 중질료 얼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 잘. 왜냐면 우리 굳이 뭐 많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우리는 갖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놈은 아메리칸 피트롤 API, 미국 석유협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관입니다. 여기서 스탠다드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ISO보다는 오히려 석유 쪽은 이쪽이 가장 프라이어티가 제일 센 그런 어소시에 모임이라고 할까, 협회라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API가. 그래서 API 그래비티, 이거는 이제 그 원유를 등급을 표시하는데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 우리가 브렌트유. 굉장히 익숙한 용어잖아, 브렌트유. 그죠? 브렌트유는 평균 값이 38.1도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시계에 의해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페시픽 그래비티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31보다, 크면은, 라이트한, 그, 경유다. 이건, 중진류다. 뭐, 헤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APA 값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한번 질문 한번 하셨나? 이게 뭐 오일 필드냐, 가스 필드냐. 보통 이런 식의 기준에 따른다고 합니다. 가스하고 오일 레이쇼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필드에 따라가지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라 스탠다드. 약 한 15도씨 일기압. 스탠다드 조건 하에서 오일 앤 가스 볼루메트릭 레이쇼.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한답니다. 볼루메트릭 레이쇼를. 그래서 밑에 부분은, 오일에 관련된 레이쇼일 거고, 요 위에 부분은 가스 볼륨일 거고. 그래서 대충 이게 10,000 정도가 넘으면은, GOR 값이, 요건, 당연히 이쪽에 가스가 많다는 의미니까, 이건 가스 필드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10,000 이하 되는 거는 오일 필드. 요 값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요 값을 계산하는데, 실제 그 현장에 존재하는 조건이 아니고, 스탠다드 컨디션. 15도씨 일기압.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이제 원유전이 이게 뭐, 가스전이냐, 오일전이냐, 뭐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LNG FPS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뭐, 가스전이냐,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거지. 이런 평가 기준이 해가지고. 저도 이 자료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저도. 이런 기준에서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는구나. 저도 이 만이라는 숫자를 이때 처음 봤는데, 만이라는 숫자를.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PS 이 긴먼트 부분들을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놓으면 좋으냐 하는데, 요 다음 그림이 있으니까, 다음 그림에 한번 좀, 여기 있네. 요걸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이제 나와 있죠. 미케니컬 핸들링 솔루션, 플레어, 잔여가스를 이렇게 태워버리는 플레어 부분, 뭐, 너무 크라우딩하면 안 된다. 벤트라인. 그리고 탈출로. 항상 이게 이제, 압력이 높다 보니까, 이게, 압력이 보통 뭐 60바, 70바, 1바가, 물론 1m가 1바 정도 되는 거죠. 그런가? 10m인가? 10m. 60바면 얼마야? 거의 60배니까 600m. 물 600m가 위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압력이 얼마나 높은 거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압력이 높다 보니까, 저게 이제, 발화점이 되게 낮은 거지, 이제. 약간의 그런, 뭐, 이나물질만 있어도 폭발할 가능성이 큰 거죠. 또, 더군다나 하이드로카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탈출로 확보가 되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렇게 탈출로 확보가. 이렇게. 그리고 메인테넌스,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탑사이드 쪽에 디자인 베이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정보들을 많이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 앤 가스 프로듀스 워러에 대한 플로레이트가 대충 얼마가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저, 웰에서 들어오는 라이저가 뭐 라이저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리고 대충 저걸 이제 몇 년간 저거 운전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플로레이트,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고, 압력, 온도, 플루이드 컴포지션, 그리고 크루드 캐릭터라이제이션, 뭐, 그 부분에 이렇게, 템퍼레이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플루 어슈런스 리스크,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게 이제,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이싱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배관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배관을 막으면은, 당연히 뭐 압이 올라가면 당연히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디자인 이슈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세퍼레이션 스테이지를, 몇 단을 세퍼레이션 스테이지를 놓을 거냐. 결국 이런 부분, 이게 뭐 최적화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될 텐데, 그리고 압축기를 놓을 텐데, 압축기를 뭐 어떤 식으로 놓을 거냐. 컴프레스 레이쇼, 우리 많이 배웠던. 그리고, 뭐 어떤 타입의 압축기를 놓을 거냐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퍼레이션 프로세스가 되게 많은데, 세퍼레이션 프로세스 중에 뭐 플루 어슈런스 스타디라든지 증기압 고로상이라든지 그 비스코시티, 그리고 히팅 메디엄, 뭐 아주 굉장히 제너럴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탑사이드 쪽에 설계를 이렇게 하려면은. 근데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레이드 베이퍼 프레저, 트루 베이퍼 프레저.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증기압은 결국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이제 혼합물인데, 혼합물의 압력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압력을. 요 앞에 놈은 이런 ASTM 규격에 따라서 딱 평가를 한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사실 이 압력입니다, 우리는. 분합의 법칙,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판, 메탄 섞여 있으면 프로판이 분합이 얼마다, 이게 얼마다, 그 전체 압력은 그게 썸이 될 것이다. 그게 모래 법칙인가?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지난 3주 전인가 강의 시간에 무슨 법칙 어쩌고 해서 배운 거 있잖아요. 응? 근데, 요 놈은 뭐냐면 일정한 용기 안에 그 압력의, 온도가 얼마 됐을 때 압력이 얼마나 될 것이다. 위에 베이퍼 볼륨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될 거다. 그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압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압력보다는 요 압력이 증가압이 좀 높습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는 그 일반 공기 중에 섞인 수분 성분이라든지 다른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성분들이 약간의 그런 분압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놈은. 그 반면에 요 놈은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별 분압을 계산하기 때문에 요 압력이 일반적으로 약간 높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API 그런 소사이어티에서 요 놈하고 요 놈을 어떻게 트랜스포메 시킬 거냐는 그런 표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뭐 문헌조사 한다든지 뭘 할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굉장히 일반적인 뭐 게스 컴프레션 그런 과정인데, 여기 이제 웰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넉담 그런 탱크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압을 올려지키고, 당연히 압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컨덴싱을 지키는 거죠. 컨덴싱을 지키고 여기 1단, 2단.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일부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 이쪽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 압력을 올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셨습니다. 이쪽으로. 이쪽 라인은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할까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안티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서지 라인. 다시 말해서 이 압축기 부분에 뭐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이쪽 들어오는 인넷 프레저가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압축기 부분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압축기 회전수라든지 압축기 플로레이트에 따라 보고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리턴해주는 그런 스킴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압축기 제어 스킴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이런 분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이렇게 락다운 탱크를 보통 이렇게 놓습니다. 놓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프리벤트 리퀴드. 이 리퀴드가 들어가면은 이쪽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식으로 놓고 이 부분도 컴프레스 타입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압축비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압축 용량이 얼마냐, 최종 원하는 최종 압력이 얼마냐, 그에 따라 가지고 고려를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카펙스, 오펙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센트리퓨갈 타입을 쓸 거냐, 레시프로컬 타입을 쓸 거냐. 보통 이제 센트리퓨갈 타입은 굉장히 높은 압축비를 올 수 있지만 용량이 그 대신 좀 제한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도표로 한번 딱 보여줬었죠. 한번 도표로 제가. 네? 반면에 센트리퓨갈 타입은 그 플로레이트는 되게 크게 가져갈 수 있지만 아주 높은 압축비는 못 가져가니까 그걸 이제 몇 단을 이렇게 단을 좀 놔야 되는 거죠. 단을 놓을 때마다 이런 카펙스가 더 올라가니까 카펙스하고 오펙스를 다 고려를 한 그런 설계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이 뒷부분이 이게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유닛 같은데 이 부분이 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나가웃드로만 하나 더 놓을 거냐 말 거냐. 중간에 분리하는 거. 액체하고 기체를 이렇게 분리하는 드럼을 놓을 거냐 말 거냐. 글리콜 라인을 하나 더 놓네, 여기다. 그런 걸 하든지. 이거 보시면 또 이제 가스를 이렇게 보내주는 가스 익스포트 스펙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컬럼 디자인 하는데 고려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건 하나의 이제 탑사의 설계 이제 설계를 하는데 고려되는 하나의 이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고려할 게 되게 많죠, 이제. 우리가. 저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대부분 이제 경험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지금 배워갖고 저런 부분들 우리가 일일이 다 세세하게 할 수는 없는데, 한번 우리가 프로세스를 이렇게 설계를 과정을 한번 거치면은 대충 이제 뭐뭐도 고려한다는 게 감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설계하는데 이제 뭐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마린 쪽하고 프로세스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인데, 어차피 이제 위에 헐 부분이 있고, 헐 위에 이제 프로세스 라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쓰이는 스탠다드는 약간 좀 상이합니다. 스탠다드가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이런 스탠다드가 영국 쪽에 보면은 북회가 있어가지고 그 FPS 개발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영국이. 미국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하는 거고, 원래 그거의 오리지널은 영국 북해 쪽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코드라든지 그런 게 다 미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FPS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가장 오래된 자료는 영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보니까. 로이드 그런 보험회사나 그런 데서 나온 자료도 되게 많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만든 코드가 되게 많습니다, 보면. 좀 오래된 코드긴 코드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든 코드 같은 걸 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코스에 관련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여기 스펙들. API 스펙, 아스메 스펙, NC 스펙, 여러 가지 스펙들.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 제가 지금 전화 잠깐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뭐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하고 뭐 5시 35분, 40분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다음 뭐 합시다. 잠깐 전화 좀 잠깐 하고. 난데, 가만있어. 그거를,